구독자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KAI 지금 안전한가요? 네이버 카카오가 수조 원을 쓰고 삼성이 고군분투해도 결국 엔비디아 칩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칩 국어를 하는 동안 바로 옆 중국은 이미 엔비디아 없는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단돈 80억 원. 우리 기업들이 서버비로 수천억을 쓸 때 중국의 한 스타트업은 푼돈으로 GPT-4를 잡았습니다. 이게 중국식 뻥카라고요? 천만에요.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이미 기술 자랑 단계를 끝냈습니다. 칩부터 서비스까지 직접 다 만들어 돈을 쓸어 담는 풀스택 제국을 완성했죠. 우리가 어떻게 돈 벌지 고민할 때 그들은 이미 얼마나 더 벌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구조의 비밀 1편과 2편에서 확인하시죠. 미국이 사망 선고를 내렸던 화웨이? 죽기는커녕 강철 잇몸을 장착하고 돌아왔습니다. 엔비디아 없이도 돌아가는 독자 생태계, 그리고 적자 수천억을 내면서도 홍콩 증시를 점령한 AI 육소룡의 기세. 도대체 이들은 칩도 없고 돈도 마른 상황에서 어떻게 상장 대박을 터뜨렸을까요? 3편과 4편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할 생존 지침서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사람입니다. 매년 쏟아지는 357만 명의 인재,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탈출해 중국으로 회귀하는 천재들. 이 소리 없는 군단이 100조 원을 들고 동남아와 중동의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빼앗기는 생존 전쟁이죠.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반도체가 아닌 이유, 5편과 6편에서 공개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은 중국을 찬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자, AI 굴기의 심장부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요. 이름도 생소한 중국 스타트업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AI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었는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랑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바로 AI 스푸트니크 모멘트. 이게 뭐냐면요. 1957년에 소련이 갑자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느꼈던 그 충격과 공포 있죠? 바로 그 감정이 이 AI 시대의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을 그대로 강타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스타트업 하나가 이 거대한 기술 제국을 뿌리째 흔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여기에는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전략,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의 현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요, 딱 하루였습니다. 기술 패권의 판 자체를 흔들어버린 바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날짜는 2025년 1월 20일입니다. 딥시크라는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한테 말 그대로 도전장을 던졌죠. 바로 이날 AI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AI 패권이라는 게 그냥 돈만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숫자, 18분의 1. 이게 바로 모든 충격과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딥시크가 미국의 쟁쟁한 경쟁사들이랑 성능은 비슷한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들어간 비용이 고작 18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니, 18분의 1이라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기적 같은 효율성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숫자를 뜯어보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보세요.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돈, 그러니까 API 사용료가 경쟁 모델에 비해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개발 비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V3라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쓴 돈이 고작 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억 원 정도. 경쟁사들이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거에 비하면 이건 말 그대로 푼돈이죠, 푼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기존 비용이고 오른쪽이 딥시크 비용입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싸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딥시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의 최신 고성능 칩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칩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하드웨어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두 가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 첫 번째 비밀 병기가 바로 MLA, Multi-Head Latent Attention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정보를 찾아낼 때 들어가는 계산량, 즉 연산 비용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새로운 구조의 기술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찾으려고 모든 책장을 다 뒤지는 게 아니고요. 딱 필요한 책만 바로 찾아주는 마법 같은 색인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똑똑해지려고 지식을 계속 쌓아도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정말 놀라운 방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바로 FP8 처리 기술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데이터를 아주 작은 8비트 단위로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성능이 좀 떨어지는 하드웨어에서도 AI가 훨씬 가볍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칩이 느리다고? 그럼 데이터를 가볍게 만들면 되지. 이런 겁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정말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로 완벽하게 극복해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딥시크 이야기는요, 그냥 한 회사가 기술 개발 잘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AI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전략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미국은 보통 블랙박스 전략을 씁니다. 코드는 비밀, 과정도 비공개, 자기들만 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의 유리상자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딥시크는 그냥 모델만 짠하고 공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사고의 과정까지 싹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 우리 레시피 여기 있으니 다들 보고 따라해 하고 세상에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딥시크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지프 AI, 미니맥스, 문샷 AI, 이름도 생소한 이 기업들이 바로 중국 AI의 6마리 작은 용, 육소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강자들이에요.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지프 AI랑 미니맥스가 상장까지 했죠.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막 이것저것 실험적인 모델을 만들던 시기는 끝났다.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상업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공식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충격파가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기술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전에는 AI 모델 하나 만드는데, 즉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얼마나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바로 이 추론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렇게 모델이 싸고 가벼워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AI가 이제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 안에만 갇혀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AI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우리가 타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 로봇 행거로 직접 들어오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럼 이런 추론의 시대에 진짜 돈을 버는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이 싸고 좋은 AI를 자기들 서비스에 착 붙여서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딥시크 쇼크는 그냥 한번 빵 터지고 끝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이 가성비라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무기를 들고 AI 전쟁의 이막을 열었다는 신호탄인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AI를 만드는 기적의 레시피는 온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경쟁은 시작된 거겠죠? 과연 누가 이 새로운 AI라는 주방의 진짜 주인이 될까요? 자, AI 기술 경쟁.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죠. 저희가 지난번 분석에서 중국이 기술력으로 미국을 진짜 바짝 따라붙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거인, 알리바바와 바이두입니다. 이들이 이 치열한 AI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기술은 증명됐다. 이제 돈의 문제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제 다들 알아요. 그럼 시장이랑 투자자들이 뭘 보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알겠어, 기술 좋은 거. 근데 그래서 그걸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모든 관심이 이제는 수익화, 바로 이 모네타이제이션으로 확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저울이 지금 AI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예전에는 말이죠. 누가 더 똑똑하고 강력한 AI 모델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학습시키는데 모두가 목을 맸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저울 추가 추론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들어진 똑똑한 모델을 가지고 누가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라 운영 효율 경쟁, 바로 돈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자 알리바바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바로 인프라로 지배하라입니다. 알리바바의 핵심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 Q1을 그냥 공짜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왜 공짜로 푸냐고요? 개발자들이 이걸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쓰게 만들려는 거죠. 딱 감이 오시죠? 옛날에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로 했던 전략이랑 똑같은 겁니다. 일단 우리 걸로 다 개발하게 만들어서 중국 AI 개발 생태계의 표준, 말 그대로 OS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정말 큰 그림인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비싼 AI 모델을 공짜로 푼다니 이게 말이 될까요? 땅 타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알리바바의 진짜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칩 한광 800입니다. 비싸디 비싼 엔비디아 칩 사다 쓰는 대신 에이,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하고 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용 구조를 아예 근본부터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가격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수준인가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 하나가 거의 3만 달러, 4만 달러 하잖아요. 근데 알리바바가 만든 이 한광칩은요, 고작 1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가격이 그냥 3분의 1 토막인 거예요. 이 압도적인 가성비, 바로 이게 알리바바가 그 비싼 모델을 공짜로 풀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고 이 모든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칩만 싸게 만든 게 끝이 아닙니다. 이 칩의 성능을 200%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또 있어요. 이름이 A-게아온 시스템인데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아주 유능한 지휘자 같은 거예요. 수많은 GPU, 그러니까 연주자들을 쫙 모아놓고 각 연주자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악보, 즉 자원을 아주 정밀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원 한 톨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8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들의 Q1 모델을 돌리는데 필요한 GPU 자원을 무려 82%나 절약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자체 칩,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자체 AI 모델,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거인 바이두입니다. 전략은 현실 세계에 적용하라입니다. 바이두의 심장에는 어니 5.5라는 아주 똑똑한 AI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글, 이미지, 영상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걸 그냥 하나로 이해하는 네이티브 옴니모달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즘 바이두 검색은요, 그냥 웹사이트 링크만 쭉 나열해주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깔끔하게 답을 정리해주는 말 그대로 AI 비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두가 검색 엔진 좀 똑똑하게 만들자고 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겠죠. 진짜 대박, 진짜 잭팟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아폴로 고입니다. 바이두가 가진 모든 AI 기술의 결정체이자 가장 확실하게 돈이 될 미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 좀 보세요. 누적 운행 횟수가 벌써 1,7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는 이 로보택시 사업이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AI는 돈만 많이 쓰는 기술이라는 인식을 깨고 진짜로 돈을 버는 사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시장에 제대로 보여준 거의 첫 번째 사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두도 역시나 알리바바처럼 자체 AI 칩을 만듭니다. 바로 쿤룬 칩인데요. 이 로드맵을 보면 특히 2027년에 나올 칩은 아예 자율주행에 딱 맞춰서 전력 효율을 30%나 높인다고 하죠. 결국 큰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검색 광고라는 든든한 현재의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돈을 AI 칩 개발과 자율주행이라는 확실한 미래에 말 그대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궁극의 무기, 풀스택 전략입니다. 풀스택 전략,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AI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남한테 안 맡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우리가 직접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밑단에 있는 반도체 칩 설계부터 데이터 센터, AI 모델 개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비자가 쓰는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그냥 우리 회사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강력할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보통 AI 스타트업들은 어때요? 서비스가 대박나서 사용자가 막 늘어나면 너무 좋긴 한데 동시에 외부 클라우드 회사에 내야 하는 비용도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곧 비용 증가인 셈이죠. 하지만 풀스택 기업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한테 성장은요, 그냥 우리가 지어놓은 공장, 즉 데이터 센터가 더 바쁘게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나갈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의 활용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라면 외부 회사의 비용으로 나갔을 돈이 고스란히 우리 회사 내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미국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 칩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는 이 전략의 힘이 더 커집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비용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기술로 버틸 수 있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딱 정리가 되죠. 알리바바는 인프라라는 거대한 땅을 선점했고 바이두는 자율주행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제품을 손에 쥐었습니다. 물론 미국 제재나 중국 경기 둔화 같은 리스크는 둘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가치평가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 회사 모두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시장의 합리적인 우려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거인의 싸움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인들이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며 싸우는 동안 그들의 발밑에서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새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떠오르고 있는 진짜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새로운 용들, 중국 AI 신에서 육소룡이라 불리는 무서운 유니콘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프 AI, 미니맥스 AI, 문샷 AI 같은 회사들이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그리고 곧 쏟아져 나올 이들의 IPO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돈의 흐름이 보이는 AI 전쟁 이야기, 다음 분석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2026년 1월 홍콩 증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중국 AI 산업의 패권을 건 AI 드래곤들의 생존 게임인데요. 오늘 이 자본이라는 아주 냉정한 심판대에 오른 거대 기업들의 운명,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중국 언론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냐면 기술력만 있으면 너도 나도 투자가 쏟아지던 그런 야생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숫자로, 수익성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냉혹한 힘의 구간에 들어선 거죠. 자, 그럼 이 서바이벌 게임의 첫 번째 주인공들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2026년 1월 딱 일주일 간격으로 홍콩 증시에 나란히 입성한 두 마리의 용, 지프 AI, 그러니까 ZIPU AI와 미니맥스입니다. 이들의 등장이 바로 AI 전쟁의 2라운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지프 AI가 시가총액 12조 원, 그리고 미니맥스는 무려 19조 원입니다. 아니, 이 숫자만 딱 보면 정말 초대박 상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가치 평가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기업, 지프 AI와 미니맥스가 태생부터 전략까지 정말 모든 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마치 명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모범생이랑 시장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천재 해커의 대결이랄까요? 먼저 지프 AI는 중국의 MIT라고 불리는 칭화대 연구실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정통 엘리트입니다. 이 친구들은 AI 모델 자차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고 구독료를 받는 이쪽에 AI 시대의 운영체제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죠. 이걸 마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미니맥스는 처음부터 완전 달랐어요.
소비자를 직접 공략하는 토키라는 앱으로 바로 승부를 걸었죠. 그런데 지프 AI의 이 전략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기업들한테 AI 모델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불과 10개월 만에 매출을 무려 25배나 성장시켰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그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 정부나 국영기업 같은 아주 안정적인 공공부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미니맥스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이 회사 매출의 70%가 중국이 아니라 중국 밖,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와요. 바로 AI 캐릭터 채팅 앱 토키 덕분이죠. 이게 2025년 3분기에만 유료 사용자가 177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뭐 기술력 과시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기업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죠. 그게 뭐냐? 바로 천문학적인 적자입니다. 지프 AI를 한번 보세요. 매출 1위환을 벌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무려 8위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벌자고 8환을 쓴 격이에요. 이건 뭐 엄청난 출혈 경쟁이죠. AI 모델 개발에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미니맥스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상장하기 전까지 쌓인 누적 적자만 해도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상장은 끝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게임의 시적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상장한 두 기업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아직 물 위로 나오지 않은 나머지 4마리의 용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게 자신들만의 무기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4기업은요. 각자 생존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샷 AI는 그냥 압도적인 현금으로 밀어붙이고요. Zero One Things AI는 B2B 시장으로 피봇, 즉 방향을 틀었죠. 스테퍼는 영상 기술에 올인했고 바이촨 AI는 의료라는 아주 특정한 분야를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문샷 AI부터 볼까요? 이 회사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현금이 왕이다. 이겁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거물들한테 막대한 투자를 받아서요. 손에 쥐고 있는 현금만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입니다. 이 회사의 키미 챗봇은 이미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금으로 시간을 벌면서 시장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다음은 AI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리카이프가 이끄는 지로 원팅스 AI입니다. 이들은 정말 영리한 선택을 했어요. 모두가 피 터지게 싸우는 소비자 시장, 이 레드오션 대신에 확실하게 돈이 되는 기업용 시장으로 방향을 딱 튼 겁니다. 유통이나 물류 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팔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부터 다지는 그야말로 생존형 피벗 전략인 거죠. 스테퍼는 좀 더 독특합니다. 여기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생성 능력, 그러니까 멀티모달 기술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시장에서 영상 AI로 승부를 보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텐센트와 손을 잡았죠. 자, 마지막으로 바이천 AI입니다. 여기는 의료 특화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어요. 모두가 일반적인 챗봇 경쟁을 할 때 우리는 의료 상담이나 헬스케어 AI처럼 남들이 잘 안 가는 길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니치 마켓 공략에 나선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춘추전국 시대 과연 어떻게 정리될까요? 수백 개의 AI 모델이 난립하던 소위 백모대전의 시대는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확실한 자기 무기를 가진 소수의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이 크게 3그룹으로 나뉠 거라고 봐요. 첫째, 먼저 상장해서 시장의 검증을 받고 있는 리더 그룹. 둘째, 막대한 자금력으로 버티는 도전자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진 특화 생존자 그룹. 이 3그룹 간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중국 AI 기업을 보신다면요. 딱 이 3가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대체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 두 번째,
미국의 제재라는 현실 속에서 화웨이 칩 같은 자국 인프라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미니맥스처럼 중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올 능력이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용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든 AI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핵심, 바로 반도체는 이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전투라면 하드웨어는 전쟁 그 자체입니다. 과연 누가 중국 AI의 미래를 떠받칠 칩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AI 전쟁은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계산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죠.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이거 하나만 딱 막으면 중국 AI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이 완전히 다른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반격,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솟는 숫자들을 좀 보고요. 이 반격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의 시스템 전쟁이 대체 뭔지,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이들을 돕는 반도체 어벤져스는 누구인지,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비밀 병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 힌트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데이터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번스타인 리포트인데요. 미국의 그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국의 AI 자금률이 작년에 17%였는데 올해는 무려 46%로 그냥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2027년에는 절반을 훌쩍 넘는 55%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고의 칩은 다 막혔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렇죠. 바로 그 해답이 전략을 완전히 틀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전환의 한가운데 바로 화웨이가 서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있어요. 자, 일단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죠. 화웨이가 지금 내놓은 제일 좋은 칩이 어센드 910B라는 건데 이거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엔비디아 H100 성능의 한 60에서 80% 정도? 솔직히 말해서요, 1대1로 맞붙으면 져요.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머리를 쓴 거죠. 좋아, 칩 하나로는 안 돼? 그럼 칩으로 싸우지 말고 시스템으로 싸우자.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이게 뭐냐면요, 성능이 좀 떨어지는 자기네 칩을 무려 384개나 묶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스템 전체의 메모리가 엔비디아 최신 시스템보다 3.6배, 대역폭은 2.1배나 더 커져버린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은 연결 방식에 있었어요. 보통 쓰는 구리선 대신에 무려 400기가급 광 케이블로 칩들을 촘촘하게 이어버린 겁니다. 물론 단점도 명확해요.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약간의 지연 시간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어때요? 전기세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엔비디아 없이도 대규모 AI를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화웨이식 물량 공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반격이 화웨이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 다른 무기를 든 플레이어들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막 파고들고 있거든요. 꼭 어벤져스 팀을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멤버 캄브리콘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44배.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정부가 이제 공공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국산 칩 쓰라고 딱 명령하니까 이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44배가 뛰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정책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수준이죠. 근데 그냥 정부 덕만 보는 묻어가기 선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캄브리콘의 MLU 590이라는 칩의 성능을 보니까 엔비디아의 바로 전세대 에이스였던 A100의 80%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한데 소리가 나오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벤져스를 만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바로 쿠다 호환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AI 세계의 윈도우 OS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의 모든 AI 프로그램이 이 엔비디아의 쿠다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을 쓰려면 이 프로그램을 리눅스용으로 새로 짜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게 두 번째 멤버 무어스레드입니다. 이 회사 창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직 엔비디아 부사장이에요.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아주 영리한 짓을 합니다. 자기네 칩 MTT S4000을 만들 때 엔비디아의 쿠다 코드가 거의 그냥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프로그램 바꿀 필요가 없네 하면서 훨씬 쉽게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벤져스, 알리바바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해요. 바로 가격입니다. 한광 800이라는 칩인데 가격이 1만 달러 정도예요. 엔비디아의 비슷한 급 칩이 3만 2천 달러 정도 하니까 이건 뭐 그냥 3분의 1 가격에 던지는 겁니다. 성능이 최고는 아니어도 이 가격이면 괜찮잖아. 이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화웨이 칩, 캄브리콘 칩, 알리바바 칩 다 제각각이잖아요. 서로 말도 안 통하고 호환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한 팀처럼 부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 중국의 진짜 비밀병기가 등판합니다. 바로 인피니전스 AI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 서로 다른 칩들이 하는 말을 통역해주는 AI 연산 번역기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떤 작업을 시키면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 부분은 계산이 복잡하니까 화웨이 칩 시키고 저 부분은 단순 반복이니까 싼 알리바바 칩한테 시켜야겠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섞어서 쓰는 걸 이종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큰 그림은 화웨이의 시스템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각각 놀던 칩들은 인피니전스 AI 같은 소프트웨어가 연결해주고 또 딥시크 같은 회사는 FP8이라는 기술로 성능이 좀 낮은 하드웨어의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최적화를 담당합니다. 시스템, 연결, 최적화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엔비디아 없는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생태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돈은 어디로 흐를까?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핵심엔 크게 두 군데입니다. 첫째, 칩을 직접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단연 SMIC죠. 화웨이의 칩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그냥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패키징이에요. 칩 하나하나 성능이 좀 아쉬우니까 여러 개를 잘 묶고 포장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해졌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통프마이크로 같은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개별 종목은 좀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이런 중국 반도체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리스크는 피하면서 중국의 AI 칩 국산화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자체에 투자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이 국산화 사이클,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근데 그 잇몸이 그냥 잇몸이 아니라 점점 강철 잇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날카로운 이가 없으니까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라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잇몸으로 어떻게든 씹어 삼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독자적인 생존법을 터득하고 자신들만의 생태계까지 만들어낸 중국. 이 강력해진 AI라는 힘을 과연 어디에 쓰게 될까요? 꽉 막힌 미국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음 이야기도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헤드라인 속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AI 전쟁하면 다들 미국, 실리콘밸리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우리가 잘 보지 않던 곳, 바로 전 세계 신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700억 달러. 주요 투자은행들이 추정하기로는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을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중국은요, 서구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거대 시장을 조용히 하지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전략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가 그리고 있는 그 최종 그림인 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 전략의 핵심부터 살펴볼게요. 모든 이야기는 지프 AI라는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4억 달러. 이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 중 하나인 프로스페리티 7이 최근 지프 AI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동맹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 바로 디지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자국의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굳이 미국에 보내지 않고도 최첨단 AI 기술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제안, 특히 중동 같은 국가들한테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일 겁니다. 실제로 지프 AI가 최근 두바이에 이슬람 문화에 특화된 콘텐츠 안전 연구소를 세운 것만 봐도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죠. 자,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주로 기업들을 상대로 AI를 판매하는 데 집중할 때 중국은 아예 통째로 국가 자체를 고객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요, 그냥 AI 모델만 파는 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러니까 전략의 천재성은 바로 번들링, 우리말로 하면 끼워 팔기에 있습니다. 일종의 턴키 솔루션인 셈이죠. 어떤 나라가 지프 AI의 소프트웨어를 사면 당연히 그걸 돌릴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바로 화웨이가 나타나서 서버랑 데이터 센터까지 싹 다 패키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선 정말 편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락인 효과, 즉 가두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국가의 디지털 기반 전체가 중국 기술 표준으로 깔리고 나면 나중에 다른 걸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 장기적인 기술 종속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략의 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업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B2B 모델이라면 중국은 국가 전체를 상대하는 B2G, 즉 정구 대상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는 거죠. 게다가 가격과 접근성에서도 중국이 판을 흔들고 있어요. 소스 코드를 완전히 공개하진 않지만 모델의 가중치, 즉 핵심적인 부분은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에 풀어버리는 이른바 오픈 웨이트 방식으로요. 이러니까 개발도상국 개발자들이 전부 중국 모델을 기본으로 뭔가 만들기 시작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의 목표가 단순히 이런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뿐일까요? 최근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요, 이건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야망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피지컬 AI, 우리말로는 신체화된 AI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컴퓨터 안에만 갇혀있던 AI의 뇌에 로봇이라는 몸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직접 현실 세계에서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스스로 코딩하는 AI 에이전트 패들패드를 내놓고 화웨이는 아예 선전에 글로벌 신체화 AI 혁신센터를 만들었죠. 심지어 선전시는 도시 차원에서 이걸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그 방대한 디지털 인프라가 이제 곧 지능형 로봇들의 신경망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값싸고 똑똑한 로봇들이 전 세계 공장과 가정에 쫙 깔리는 모습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의 기술 패권을 결정지을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I와 피지컬 AI의 대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싸움의 결과가 전 세계 경제는 물론 노동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지금 중국 AI를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럼 그 칼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거 반도체지 하고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뭐 엔비디아 칩 공급만 딱 끊어버리면 중국 AI는 그대로 주저앉을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말이죠. 어쩌면 미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그 반도체 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반도체 전쟁이라는 프레임.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이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357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20년 딱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배출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SETEM 분야 졸업생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같은 기간 미국의 4배가 넘는 숫자예요. 4배요. 진짜 전쟁은 우리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칩 전쟁, 그 뒤에 가려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도체 봉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 바로 인적 자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전쟁터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 실리콘이 아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천재 두뇌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매크로폴로라는 싱크탱크 자료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상위 2% AI 연구자들, 그러니까 진짜 최고 두뇌들의 국적을 봤더니 무려 47%가 중국 출신이었습니다. 미국 출신은 18%니까 2배를 훌쩍 넘는 거죠. 지금 세계 AI 기술을 이끄는 두뇌의 거의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인재들은요, 미국 기술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오픈 AI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위자후이 그리고 비슈 차오 같은 사람들이 메타로 옮긴 게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예 실리콘밸리에 AI 태스크포스를 차려놓고 연봉은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영입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해외에 있는 인재를 데려오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중국이 아예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이미 완성했다는 점이에요. 이른바 칭화대 마피아 현상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요즘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지프 AI, 미니맥스, 문샷 AI, 전부 칭화대 출신들이 세웠습니다. 특히 지프 AI는요, 아예 칭화대 연구실의 기술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교수가 창업하고 제자들이 직원이 되는, 학문과 산업이 그냥 하나로 딱 붙어버린 학술파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미국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를 돕는 자충수꼴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미국 정책재단 자료인데요.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꼭 필요한 비자, 그러니까 바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거든요. 근데 이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때 무려 24%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뭐 외국인 인재들한테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해라는 엄청난 불안감을 심어준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이 현상을 인재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 천재들이 당연히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자산이 됐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뚝 끊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패러다임은 두뇌 유출, 즉 브레인 드레인이었어요. 중국의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역두뇌 유출, 리버스 브레인 드레인의 시대가 온 거죠. 비자 장벽에 막힌 최고 인재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AI 인재들이 이직할 때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 게 바로 미국의 이 불안정한 이민 정책이래요. 결국 미국의 문 닫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중국한테는 전 세계 인재를 끌어모으는 최고의 채용 설명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중국은 이렇게 돌아온 인재들을 등에 업고 과연 어떤 국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제일 뜨거웠던 키워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질의 생산력,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이 이 단어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새로운 질의 생산력,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아주 간단하고 또 강력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딱 이겁니다. 우리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 돌려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턴 AI랑 데이터로 완전 무장한 고급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혁신, 그걸로 먹고 살 거다. 바로 이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AI 플러스 행동 계획입니다. 이게 단순히 IT 산업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래요. 제조업, 의료, 금융, 국가의 모든 전통 산업에 AI를 결합해서 경제 체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반도체 칩이요, 돈만 있으면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두뇌, 즉 인재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전혀 다른 차원의 자산이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 드러납니다.
중국을 억누르려고 했던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촉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훈련받았던 중국의 최고급 두뇌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똘똘 뭉치게 만든 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단기적인 반도체 규제 뉴스, 이런 헤드라인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인재의 이동이라는 메가 트렌드와 국가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빅테크는 물론이고 지프 AI나 미니맥스 같은 새로운 기업들의 진짜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길고 거대한 기술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를 결정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반도체 칩도 천문학적인 자본도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움직이고 또 혁신하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